우리의 머리가 외부 세계를 얼마나 충실히 재구성하여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토론을 벌이고 마술사들은 우리의 이런 타고난 능력을 동시에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패턴을 잘못 재구성하도록 하는데 이용한다. 그럼에도 우리 대다수는 아침에 본 개와 저녁에 본 개가 같은 개라는 뻔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놀라운 일이 들어 멋질 때도 있지만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마다 매번 놀란다고 상상해 보라. 어느 지점에 가면은 끊없는 충격과 경외감으로 심리적인 불편을 느낄 것이다. 사람들은 부족되는 가운데 한도 끝도 없이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는 대규모 행사를 떠올려보자. 내가 어느 해 12월 31일 타임스 스퀘어에 갔던 일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소음도 깜빡거리는 밝은 불빛도 온갖 신기한 것들과 혼란도 즐거웠지만 결국 불편해졌고 심지어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다. 익숙하고 조용한 내 작은 아파트로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안도했던가. 익숙한 환경의 고요함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극을 대비해보면 표질망각 기능이 약화된 사람이 왜 그토록 변함없이 똑같은 환경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표질망각과 함께 일반화 능력이 작동해야 우리는 더욱 잘 조직하고 분류할 수 있으며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부분으로만 감각되어 쨍그랑거리던 외부 세계의 소음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보르헤스가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듯이 생각했다는 것은 그 차이를 잊고 일반화하고 추상화한다는 것이다. 자폐증은 망각 기능 약화로 기억과 망각의 기능이 삐딱하게 망가졌을 때 삶이 얼마나 버거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케네가 임성적으로 말했듯이 자폐증을 지닌 아동들에게는 특이한 유형의 강박증이 있으며 이 때문에 아무 변화 없이 정적인 환경이 유지되기를 절박하게 요구한다. 조금만 바뀌어도 당혹함과 커다란 불편을 느끼는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콜롬비아 대학에서 정신의학과 교수인 유발 네리아 박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다. 73년 전쟁 동안에 탱크 부대 지휘관으로 참전해서 군대에서 가장 높은 훈장인 용명훈장을 받은 바가 있다. 유발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새로 제공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기억과 연관성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지 모색해보자며 내게 연락해왔다. 군인 시절 유발의 명성을 알고 있던 나로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발을 만나고 나니 그가 우리 사이에서 들어 골든 이스라엘인이라고 묘사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골든이란 몇몇 사람이 이스라엘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형화된 이미지, 즉 현란하고 주제에 넘게 그만한 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실은 이와 정반대되는 유행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 골든은 인본주의와 연민이 깊이 있는 양식을 지닌 특수한 사람을 지칭했으며 그들은 겸손과 조용한 힘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사실대로 보면 유발에게 그런 품성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었다. 나의 이스라엘 친구 중에서 누구에도 유발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은 유발이 군목 복무를 마친 뒤에 피스 나우르는 민중운동의 창립회원이 되었으며 이 운동의 주된 임무가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었다고 일깨워주었다. 아울러 유발은 전쟁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서 소설을 한 편 쓰기도 했는데 크고 작은 트라우마의 고통에 관한 지혜를 바탕으로 예리한 심리학적인 통찰을 담아냈다. 유발은 나에게 연락이 왔을 때 당시 내 실험실에서 기억의 해부학을 연구하기 얼마 전 MRI 도구를 개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스라엘에서 자랐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히브리어로 들어 땅을 크기로 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자빠지곤 했다. 이스라엘 본토와 이들은 나 같은 이주자에게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진실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그리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는 하는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 군에 복무했는가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만일 그렇다면 어디에서 복무했는가이다. 유발도 내게 이 질문을 했다. 나는 복무한 적이 있고 특수부대 중 하나인 사이렛 콜로니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내 군대 시절에 가난 대화는 대부분 다행히도 이쯤에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유발은 이 부대가 수행한 가장 유명한 작전 중의 하나인 보포트성 전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결국 내가 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물었다. 나는 이 전투에 참여했다. 참전 경험과 PTSD. 보포트성은 십자군 전쟁 시절 레바논 남부에 세워진 요새로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를 내려보는 산절벽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의 농부, 학생, 그 밖의 시민들이 이곳 보포트에서 빈번하게 날아오는 로켓의 표적이 되었다. 전투와 관련하여 많은 사실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유발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외상의 스트레스. 우리는 비밀 서약을 한 적은 없었으나 전투 세부 사항을 아니라 몇 달 뒤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우리에게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강의 이해가 있었다. 유발이 설득으로 나는 몇몇 전우에게 연락했고 전투 이후의 몇 가지 기억을 이야기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다. 당시 전쟁은 백미를 떨치고 있었지만 우리 부대는 몇 가지 특수 작전을 완수한 뒤에 북부 이스라엘에 있는 본거지로 들어가 추후 임무를 기다리는 명령을 받았다. 마지막 몇 달 동안에 우리 중에 많은 이가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전쟁 전까지 우리 중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기분 전환 약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 우리는 위스키와 보드카를 처음으로 마음껏 마시고 군 보급품인 회색 금속 옷장 안에 술병을 몰래 숨겨두었다. 나는 이런 기억을 유발에게 이야기하면서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의 공식적인 기준에 대해서 약간의 모질을 냈다. 어쩌면 당연한 임상 질문을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것에 당혹함을 숨기고 무의식적으로 술책을 쓴 것인지도 모른다.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겪고 나서 보통 몇 달 뒤에 시작되는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네 가지 일반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외상 사건을 회피하는 증상으로 내 전우들에게도 해당하는 우리는 이따금 모임자리를 갖는 예외를 보인다. 유발은 이러한 예외 행동이 전시의 외상 사건으로 생긴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에 종종 보이며 전우들 사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역동성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범죄의 증상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만성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우물한 절망을 품는 것이다. 우리 세 명 모두 알고 보니 식구들 사이에서 비건 논자도 통화가 있었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침울하거나 절망적이진 않았다. 세 번째 범죄는 과장된 감정 반응성이다. 예를 들면 위험을 자각했을 때 잘 놀라거나 과도한 경계심을 보이는 증상인데 이는 수면장애나 분노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감정 상태이다.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우리 셋 모두 불꽃놀이를 싫어하며 극장이나 경기장 등 사방이 막힌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면 곧바로 다급하게 비상구부터 확인한다. 네 번째 범죄는 이 책과 가장 관련이 깊은데 이른바 속어의 결함이 생기는 것이다.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최종 진단 여부는 이러한 증상들의 일부 또는 모든 증상이 임상적으로 발현되는가, 그렇다면 어떤 양상으로 발현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증상이 삶을 분명하게 해석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코드레드 편대체의 경고. 우리는 내가 새로운 기억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아울러 여러 가지 감각 요소가 결합하여 어떻게 하나의 기억이 되는지 이미 살펴보았다. 말하자면 이 과정은 각 감각 요소가 각기 다른 표절 경로에서 처리되어서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중앙허브에 부호화되는 과정, 그리고 표절의 중앙허브들이 해마와 연결되고 이후에 기억이 형성되는 동안의 해마가
이 중앙 허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기억 연결망으로 통합하는 과정이었다. 다음번에 당신이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기억이 떠오르는 수순에 주목해봐라. 상대를 보자마자 당신은 돌멩이 하나를 물속에 던진 것 같은 인식의 순간을 거쳐서 관련 허브들의 연결망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잔물결이 점점 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더 넓은 망으로 이루어진 관련 세부 감각들도 떠오른다. 이때 기억의 감정의 색깔이 입혀지는 것을 주목하라. 그 사람과의 이전 경험이 부정적이었다면 특히 강렬하고 즉각적인 채색이 이루어질 것이다. 때로는 감정 요소가 아주 강렬한 형광 색깔을 띠고 기억과 아주 강하게 연결된 탓에 많은 세부 감각이 다시 생생해지고 완전히 뚜렷해지기도 전에 그 감정부터 다시 경험하는 일도 있다. 감정적인 기억, 특히 부정적인 감정 기억은 우리가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우리가 사는 복잡한 세상은 온갖 꽃이 만발하고 벌이 빙빙거리는 곳이다. 이 표현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아기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엄청나게 많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할 때 경험하게 되는 혼란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온갖 꽃이 만발하는 세상에는 가지가 있고 벌은 빙빙거리며 쏜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 이 상황이 도주의 공포를 일으키는 상황인지 아닌지 기억해내야 한다. 물리적인 폭력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세상, 목숨이 갱각에 달려있지 않은 세상에서 여전히 기억의 감정 요소들이 사회적인 생존에 도움을 주며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든지 이를 증언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감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토대이며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정교한 내부 보안 체계에 연결된 매우 민감한 위험감지기를 내장하고 있다. 포유류에는 시상하고 부신축에 의해서 자극되는 독창적인 보안 체계를 진화시켰다. 위험감지기가 울리면은 뇌간 깊숙이 위치한 시상하부가 뇌 하수체를 자극하여 혈액 속으로 화학물질을 내보내며 이 화학물질이 부신해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등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한다. 폐질의 중앙 허브들이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부호화한다면 편도체는 감정 정보를 처리하고 부호화하는 폐질하의 중앙 허브라고 할 수 있다. 폐질 허브와 마찬가지로 폐질하 중앙 허브도 우리의 기억 교사인 해머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폐질하의 감정 정보는 폐질에 있는 사실 정보와 통합되어 새로운 기억으로 형성된다. 이처럼 편도체는 우리 기억에 담긴 물품, 시간, 장소 등 단조로운 사실의 감정의 색깔을 입힌다. 그 중에서도 편도체의 감정 파리트를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순간은 불행, 공포, 분노, 고통의 스프레이 페인트로 우리의 기억을 색칠할 때인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은 흰색으로 표현된다라는 격언은 기분 좋은 행복이 멜로드라마처럼 강렬한 색깔을 띠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우리 뇌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버퍼트 성을 점령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우리 군 장군들은 죽은 전우들의 가족을 위해서 전투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침략하건대 아마도 기념 행사의 한 순서로 계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되돌아보니 떠나간 사람의 어린 형제의 자매까지 참여하여 여전히 피로 더럽혀진 전투 현장으로 가기 위해 위험한 국경을 넘어 적군 영토로 들어가는 가족 방문은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다. 전쟁으로 지친 나라에서는 이런 유형의 잘못된 결정이 드문 일도 아니었다. 이들 나라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전투가 깊이 뿌리박혀 있고 모든 세대가 전쟁을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쟁 현장의 땅을 평화롭게 거닐었다. 이제는 그렇게 불길해 보이지 않는 정세의 성이었으며 원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역사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해마와 편도체가
격렬한 감정으로 머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바로 그 장소를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찾아왔다. 그 저주받은 밤 동안의 부호화되었던 기억 연결망이 완전히 다시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졸업 앨범을 뒤적거리면서 학창시절 당신을 괴롭히던 못된 아이 사진을 찾아보라. 당신의 감정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누그러졌을 것이다. 일장에서 설명한 정성적인 망각의 심리 과정이 이로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이런 정성적인 망각 과정에 결함이 생기면 공포증이나 그 밖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불안 장애 등 정신병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장애에서는 기억 연결망의 전면적인 영향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정성생활을 할 수 없도록 고조된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학창시절의 못된 아이의 사진이 아직도 그 시절 학교 운동장에서 느꼈던 똑같은 아니 적어도 비슷한 감정 반응을 일으켜 당신이 또다시 공포의 전면적인 영향력을 경험한다고 가정해보라. 아니 어쩌면 사진을 보면서 언젠가 당신이 맞서 싸우던 그날 느꼈던 폭력이 다시 살아나고 격렬한 분노로 인해서 그때만큼이나 지금도 명확한 사고 능력이 가로막힌다고 가정해봐라. 일종의 내 기계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나 같은 임상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내의 어느 곳이 문제인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기억 연결망 전체가 과잉 반응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못된 아이의 얼굴, 이름, 시간, 장소를 저장한 주황 허브들과 함께 이런 기억의 투정 혹은 도주의 극렬한 형광 색깔을 입힌 피지라 허브까지 과잉 반응 상태를 보인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들 중에서 몇몇이 그 후로 지금까지 내내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러한 정신병증의 해부학적인 근원으로 해마를 고려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10년이 지난 기억을 떠올리는 데는 해마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러한 과잉 기억의 정신병증에는 해마가 비정상적인 만성적으로 계속 과잉 활성 상태로 남아 기억 연결망을 과도하게 작동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뇌기능 영상 연구에서는 공포이든 외상사건이든 개별 세부 사항이 각기 달라도 손상된 감정적인 망각의 해부학적인 근원은 일반적으로 피지라 허브, 만성적으로 과잉 활성화되고 과잉 반응하는 편도체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는 연락이 끊긴 몇몇 전우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일지도 모르는 증상으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흥미로운 물음을 제기한다. 똑같은 외상 사건을 겪는데 왜 어떤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비슷한 환경적인 위험에 노출되었는데도 사람간의 질병의 차이가 생기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흡연과 심장병 문제를 생각해보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마찬가지다. 세포 조선에서 볼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병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편도체 뉴런의 기능 장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편도체의 누리는 만성적으로 과민하고 과잉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장에서 설명한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편도체 뉴런도 시냅스 가소성을 지니며 가지돌기 가시가 커진다. 이 가지돌기가 시가 크고 촘촘할수록 뉴런은 외부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왜 편도체 뉴런 중에서 어떤 것은 가지돌기 가시의 병적 성장을 보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가? 한 가지 설명은 편도체 뉴런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적색 경보 신호 자극을 반복해서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가지돌기 가시의 성장을 정진하고 결국 일정 한계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이르면 뉴런이 만성적으로 과민한 병적 상태로 영구히 변해버린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정상적인 망각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편도체를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정상적인 활동 상태로 바꿔놓는 것이다. 이것이 노출 치료의 논리인데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반복 노출하되 더 온화한 환경에서 진행하여 정상적인 망각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만성적인 과민 상태를 중단한다.
나를 비롯한 몇몇 전우들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동안에 유발은 우리가 전투 직후 부대 본거지로 들어와 함께 모여 지내면서 연기를 하며 하루하루 제대일을 기다린 그 격렬했던 몇 달의 기간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맞서도록 예방주사를 놓아준 뭔가가 있었던 것일까? 유발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술은 편도체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발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던 우리 뇌가 갑자기 알코올에 노출된 점에 주목했다. 몇 가지 명확한 이유에서 알코올의 다량 섭취는 인상적으로 권하지 않지만 전투에서 막 돌아와 특히 취약했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중 몇몇에게는 알코올이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현재 연구자들은 통제된 임상 환경에서 먹을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약물들, 가령 엑스타시나 심지어 LSD까지도 대상에 포함하여 시험하는 중이다. 그 당시 우리 중에 이런 약물을 섭취한 사람은 없었지만은 마리아나 대마초를 이용한 시장한 이들도 있었다. 대마초에는 흥미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며 테트라히드로칸 나비놀과 칸다비올이 주된 성분을 이룬다. 뇌에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결합하는 특정 수용체가 있는데 이 성분이 흡수되면 편도체를 자극한다. 때때로 대마초와 함께 경험하는 공포와 불안한 편도체까지 전달될 수 있으며 그곳에는 이들 수용체가 고농도로 집중된 부분들이 점점 박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칸나비디올에 대한 수용체는 없지만 이것이 편도체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수용체들을 결합한다. 그러므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에는 덜 민감하면서 칸나비디올에는 더 민감한 몇몇 전우에게는 대마초 흡연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유발은 우리가 상연했던 매우 우스꽝스러운 정곡에도 관심을 보였다. 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도구를 이용하여 어떻게 병적인 주제를 재현했는지 그에게 말했다. 그 중에 한 소도구는 손쉽게 또 우리 기지 바로 바깥의 공군 헬리콥터 착륙장에서 획득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익살맞게 야간 급습이라고 불렀다. 기지가 대부분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멀리 착륙장에 접근하여 개양대의 국기를 가져왔다. 그 개양대는 당시 미 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그의 즉석 방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하여 급히 설치한 것이다. 그 다음 날에 우리는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이용하여 두 국가의 장례식을 상연했다. 우리는 레이건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너무 안이하게 대한다고 인식했으며 그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는 전쟁을 실행하게 되었음을 풍자하려는 의도에서 천국을 만들었다. 그에 관해 세세한 사실을 설명하는 나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 기울여 있자니 이제 이 천국은 풍자적이라기보다는 유치해 보이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나 유발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련된 것이든 미숙한 것이든 유머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는 아마도 천국이 노출 치료와 같은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억에 담긴 감정 요소를 반복해서 연기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들을 유머로 씻어내고 거기 배어있던 빛빛을 지울 수 있었던 것이다.